네, 바로 오늘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한 수출 통제 첫날인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 WTO 제소 등 이제 원론적인 대응으로만 그치고 있어 이러다간 한국 간판 기업들이 신용 등급이 줄줄이 강등당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이 수출 통제 첫날인데 앞으로 나올 경제 보복 카드가 190개에 달한다고 들었습니다. 참 이거 많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네. 요즘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수출 통제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해 길들이기 차원에서 수출 통제 이런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일본의 수출 통제 첫날입니다. 승인 절차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9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것이 아베 정부가 사실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출 그 보복 카드가 한국에 대해서 190개에 달한다. 엄청 많죠? 네. 제가 국제 그 통상 문제를 대외 경제정책에서부터 할 때 특정 사안을 두고 이렇게 테이블 정도로 해서 190개의 카드를 이렇게 냈던 것은 아마 이례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점점 사안의 내용들이 좀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내용은 한국의 강제 배상 판결 이때서부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구체적으로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그 취합자법이 1년 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봐서 역시 철저하게 이렇게 그 사안에 대해서 준비해오는 일본 국민들 이걸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는 그런 것이 아마 이번에 보복카드 이런 문제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일부에서 즉흥적이다 이런 시각은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전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복카드가 테이블에 맞춰서 190개에 달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에 이렇게 여기 문제까지 나오게 됐던 배경은 우리나라의 그 대법원에서 강제 그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직접적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때에는 지금부터 일부 사람이 이 조치에서 한국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뭐 이렇게 90일 이안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게 봉합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나와서 사실 한국의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상당히 좀 흐트러지는 시각을 제시하고 이걸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는 지금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장기화되는 시나리오를 이렇게 본다. 그래서 세계적인 예측 기관들도 가뜩이나 미중 간 마찰이 있는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 이런 거를 이렇게 보면 일본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에 수출 지향적으로 취했고 이거를 한국이 똑같은 맥락에서 수출 지향적 충격을 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무역 대국에 해당되는 국가들이거든요. 여기서 미중 마찰에 의해서 그 밑에 있는 일본과 한국의 이렇게 무역 마찰이 이렇게 비어질 때는 사실 세계경제 입장에서도 지금 세계경제 10년 장기화가 종료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 속에 사실 세계경제 그 침체를 빨리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부터 이건 시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이 1년 전부터 이렇게 경제 보복 조치 카드를 190개나 준비를 했다라면 우리 정부는 지금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네, 항상 어렵다고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쪽으로 이렇게 합력 대안을 도출할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 시각이 나오면 이거 비판하는 거다.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의 이렇게 모습 볼 때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 대책 가능성에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불안해하려면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대비하는 모습, 상황에 대한 인식과 그 다음에 향후의 발전 방향을 불안한 우리 국민들한테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을 때 다소의 그 무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이 일본에 나왔습니다는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현 정부의 대응 방식은 아마추어다. 이게 국제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성숙돼 있다는 쪽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는 사실 국민들의 그 반응은 굉장히 좀 좋은 상태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나온 이후에 그 기간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좋은 측면에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는 우리가 보면
청와대에서 이제 대책회의 될 때 무반응 무대응 원칙 이런 게 이제 언론에 비춰지고 국민들도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에는 사실 네. 이렇게 나오지 않는 측면이거든요. 물론 이제 좋은 각도로 보면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안의 심각성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무대응 원칙, 그 다음에 무반응 원칙 이런 것이 과연 어떻게 미쳤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국민들 시각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것이 결국 이게 외교부거든요. 근데 외교부의 강경화 장관은 제가 이름까지 거론을 하겠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지금부터 연구하겠다. 지금부터 연구하겠다. 이것을 공식적인 국회 자리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부터 연구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이렇게 얘기를 또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는 대일 이렇게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삼성전자라든가 한국의 국내 기업들은 굉장히 성숙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접근한다. 또 협상의 전략적 포인트에 해당되는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이렇게 부품 소재 수출을 많이 하는 네. 이런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공조해서 일본 정부라든가 일본의 분위기를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정작 아마추어라 이렇게 평가받는 국제적으로 하는 이런 산자부에서 기업을 인도를 불러내고 이지영이 되더라도 뭐 했느냐 하는 이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했는데 사실 잘 대응해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불러넣어서 서로 협조 관계를 도출했으면 얼마나 좋은 모습이 될까, 왜 했을까. 이정이 되도록 기업인들한테 오히려 기업인들한테 이렇게 뭘 했느냐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문제의 본질은 어떠냐. 강제징용의 배상 판결에 대한 이런 일본의 입장 이런 데서 여기에 대해서 나온 문제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할 것이냐는 고민하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사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 현 정부의 입장이 변한 것은 적폐청산 이런 문제거든요. 이 적폐청산이라는 큰 현 정부의 이것이 좋든 안 좋든 적폐청산은 큰 타이틀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게 이 덫에 걸려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같은 정부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네. 투자를 선제적으로 안 대하는 3대 평가사들. 왜냐하면 3대 평가사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사전에 예고해가지고 한국에 투자 리스크를 해서 사실 거기에 수수료를 먹는 사람들이 3대 평가사거든요. 네. 그래서 3대 평가사는 다 아시겠습니다는 그중에서 가장 영향이 높은 것이 무디스사거든요. 그래서 무디스사는 벌써부터 이런 문제를 감지해서 이 문제가 접근하지 않을 때는 이 문제의 입장이 이렇게 풀지 못할 때는 사실 한국의 간판 기업들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이렇게 떨어뜨리겠다 하는 입장을 네. 이렇게 경고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좀 사실상 경제 외적인 문제, 징용 판결이나 경제 외적인 문제가 지금 경제 문제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무디스 경고가 있기 이전에도 한국 간판 기업의 신용 등급이 좀 무더기로 강등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았었습니까?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네. 사실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는 그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게 경제활동 주체가 기업과 국민들이거든요. 네. 정부보다는 기업과 국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원칙을 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가장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이 기업이다. 근데 네. 그 기업이 당하는 워치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실 그 정앵커가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으면 그리고 기분이 좋으면 제가 네. 이렇게 좀 나쁜 얘기를 하더라도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정앵커가 이렇게 지금은 몸 상태가 안 좋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받으면 네. 제가 나쁜 얘기를 하면 그걸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분 정앵커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서 그 문제의 심각성과 이렇게 심각성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굳이 경제에 미치는 대일 보복 조치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여러 각도가 있습니다는 한국 간판 기업의 신용등급 문제를 오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간판 기업의 신용등급 문제는 작년 10월부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돼 있거든요.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한국 간판 기업들은 작년 10월부터 줄줄이 신용등급 강등 위기가 처해 있는 상태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작년 10월에 현대차그룹이 사실 신용등급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았죠. 이것이 연초에는 삼성전자라든가 SK도 연결됐고 올해 3월에는 LG화학과 SK 여기에서 부정적 평가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적 평가라는 것은 신용등급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실제 등급 조정이 있고 근데 실제 등급 곧바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내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3대 평가에서 신용등급은 곧바로 조정하면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의향을 나타내는 전망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파지티브일 때는 6개월 후에는 신용등급을 조정하겠다는 사전 예고 지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네거티브일 때는 사실 떨어뜨리겠다 하는 일이고 스테이블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그런 각도에서 향후 6개월 이내에 특정한 문제가 터지지 않으면 신용등급 조정되지 않겠습니다는 특정한 문제가 터지면 신용등급을 조정하겠다 하고 미리 예고된 상태에서 이번에 그 일본과의 그 경제 보복 조치 또 한국의 그 상징성이 있는 이러한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재 부품을 많이 공급하는 일본의 그 경제 보복 조치가 있다 보니까 곧바로 무디스가 한국의 그 간판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내리겠다 하는 이런 그 예고성. 그래서 한국과 일본 간에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을 때는 사실 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우리 신용등급 간판 기업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이렇게 경고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사태가 조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기 전부터 왜 이렇게 한국의 간판 기업들이 강등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걸까요? 기업은 한 국가의 경제 활동의 주체고 세계 속의 경제 활동의 주체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제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국의 경제 속에 한국의 삼성전자, 한국의 경제 속에 이렇게 SK 하이닉스니까 한국의 이렇게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이렇게 간판 기업들이 신용등급에 대해서 강등 경고가 나온 것은 한국의 경제가 무엇보다도 종합적 지표인 한국의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매크로 사이드에서 가장 종합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거시경제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안 좋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한테 굳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다 아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 강등 주체에 해당되는 무디스라든가 S&P는 다른 예측 기관보다 더 어렵게 보고 있는데요. 무디스를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작년부터 우리 경제 성장률이 2.1%까지 가장 낮은 수로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볼 때는 가장 예측이 정확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S&P도 우리의 신용등급을 2.0 정도 되고 상황이 미증 마찰이 장기화될 때 2.0까지 떨어뜨리겠다. 공식적으로서는 2.4지만 무역 마찰이 장기화될 때는 사실 2.0까지 떨어뜨리겠다. 그러면 1% 임계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예측 기관들이 일수록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활동하는 한국의 삼성전자랑 SK 같은 이런 것도 신용등급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이크로 사이드는 재무제표입니다. 이게 이제 재무제표가 무슨 증권 실행에 하면 PR이든가 PIR 지표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영업수익이라든가 단기수익 이런 얘기가 된다.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현 정부 들어와서 갑작스럽게 코스트가 많아졌대. 코스트는 뭐냐? 그게 노동비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 52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시간 단축하고 업종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단축하고 그다음에 임금을 올려버리니까 사실 지금 것처럼 무한 경쟁 시대에 다른 국가들은 비용을 절감시켜서 감세라든가 뭔가 대폭적으로 조정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주 52시간 이게 잘못됐다는 여부와 관계없이 주 52시간 그다음에 임금 상승하다 보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비용 증가 수익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악화되는 측면도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삼성전자라든가 한국의 간판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속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 경제가 사실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다. 갈라파고스는 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이렇게 되면서 한국 경제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되는데요. 요거는 질문 4번에 대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질문 5번에 대한 질문 5번에 대한 이렇게 그 CG가 나와서
이렇게 쓰면 요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겹치다 보니까 이미 한국 간판 기업에 대한 이렇게 일본 그 보복 조치와 관계없이 작년 하반기부터 일제히 이렇게 한국 간판 기업에 대한 신용 등급 경고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가서 더 악화되는 사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한국의 그 이렇게 홍당기 부총리가 이제 주재돼서 네. 경제장관의 관련 부처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운영 방향을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거기서 하반기 경제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성장률 보면 2.4에서 2.5로 성장률 2.5% 밑으로 떨어뜨리는 양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자 2분기 이후에 경기 괜찮다. 1분기에 성장률이 발표된 게 4월 말이고 그 확정치 발표한 게 5월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무렵이었는데요. 그때까지 한국 경기 괜찮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을 발표하기 한 게 그때부터 1개월도 안 됐거든요. 네. 우리 성장률이 이렇게 낮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무디스라든가 S&P가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 기업에 보는 본질 문제는 얼만큼 정확한가 또 본질을 깨뜨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성장률 예측에서 한국 정부가 성장률을 예측하는 문제, 무디스가 작년 하반기부터 2.1% 떨어뜨리는 문제, S&P가 이렇게 떨어뜨리는 문제 이런 걸 보면 네. 어디가 어디가 앞서는지 어디가 뒤오는지 이렇게 경제 예측력이 정확해야 거기 토대로 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든가 거기 토대로 해서는 기업의 경영교육이 정확하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오늘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바로 갈라파고스 함정 비판,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이 좀 악화될 것이다. 아마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이 갈라파고스 함정이 어떤 뜻인지 또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한국경제TV가 7월 1일부터 개편해서 네. 이전부터의 그 앵커랑 같이 해서는 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네네. 정 앵커가 이렇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시청자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는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정 앵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시청자분이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정 앵커처럼 모르면 모른다. 솔직하게 배워가는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 정부라든가 또 각계각층에서 니탄나탄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 이런 문제에서 또 왜 이렇게 네. 됐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문제에서 국민들이 솔직하게 해주면 네. 국민들이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의 양해를 구해서 제가 갈라파고스 함정을 정 앵커가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그 문제에 네. 대해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대일 일본과 보복 조치라든가 또 한국의 해외 시각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 것을 좀 말씀드리면 이 갈라파고스 함정은요 사실 지금은 이제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 영역에서는 레벨, 평평한 영어 잘하시죠? 레벨, 트레이닝, 경제 활동이 할 수 있는 활동 운동장, 필드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가 지금 하나인데요. 이런 때에서는 일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는 일본 말은 오늘 빼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청자분한테는 경제 나발이가 커졌다는데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 말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은 뭐냐? 그만큼 경제력이 커졌다. 경쟁이 커졌다. 그럴수록 사실 미국과 중국과 같은 경제 대국 빅컨트리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 것처럼 스몰 컨트리의 입장에서 보면 영향력이 커진 이 빅컨트리의 실든 조치는 짜라가야 네. 이 조직원의 세계 하나가 된 세계의 조직원에 해당되는 한국 경제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작년 10월 크리스토퍼 하이도 주한 EU 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이 얘기했던 갈라파고스 함정은 그런 뭐냐 아시겠습니다는 에콰도르 영해에서 한 1000km 떨어져 있는 그래서 세상과 격리돼서 극악무도한 범죄를 거타해서 교화시킨다 하는 이래서 세계 추세와 달리 가는 이런 모습을 보통 네. 그래서 은둔의 한국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갈라파고스 함정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사실 세계가 하나인 상태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갈라파고스 함정 비판은 해외 시각의 비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에 대해서 국가 신용 등급이 또 우리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가 지금 정체된 상태거든요. 네. 뭐든지 그렇습니다. 정 앵커가 방송을 맡고 나서 이것이 처음부터 잘 하시긴 하는데요. 이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발전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부정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정체되면 열심히 부정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거거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신용등급이 2016년 8월 S&P 조정 이후로 한 번도 조정된 게 없습니다. 전망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사실 등급도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체돼 있다. 이 정체된 게 나쁜 겁니다. 시간이 되면 갈수록. 그다음에 글로벌 벤치마크 이제 모건 스탠리 지수, MSCI 지수도 오히려 2015년은 선진국 예비 명단에서 우리가 신흥국으로 탈락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의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등급이든 그다음에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우리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실상 뭐냐 해외에서 보면 자꾸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해시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성장하는 국가, 성장하는 국가 계속 성장해줘야지. 네. 이게 성장이 멎으면 부정적 시각으로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무디스를 비롯해서 일본의 그 경제 보복 조치와 함께 한국에 대해서 간판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 이렇게 제기한 것은 그러한 한국의 해시각적인 측면에서 올해 정체가 보는 상태에서 그 정체를 극복해야 되는데 네. 그 시기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똑같은 연에도 굉장히 네.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도 위원님의 어떤 그 칼럼과 또 저도 많이 읽어봤었는데 이 갈라파고스 함정에 대해서 아마 오늘 시간으로 도 많이들 배워가셨으리라 생각이 네네. 됩니다. 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한국 간판 기업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우리 국가 신용 등급도 사실 강등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문제가 큰 것이 네. 한국의 간판 기업, 근데 이번엔 반도체거든요. 그러면 뭐냐? 한국의 경제적인 어쨌거나 현실적인 측면에선 간판 기업이 우리의 경제 성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네. 그다음에 이게 좋든 싫든 반도체 쏠림 현상이 굉장히 크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일본과 보복 조치돼서 한국의 상징성 있는 큰 분야를 이렇게 그 간판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일이 있으면 곧바로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그 이렇게 보복 조치가 나왔을 때 관련된 기업과 현 정부와 야, 니 탓 내 탓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입장에서 오면 기업을 불러놓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분위기를 이게 도출해야지 이 지경이 될도록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겠느냐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이분법적인 시각에서 이런 문제를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보면 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는 금융위기에는 한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또 세계 각국의 신용등급에 대해서 평가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지정학적 위험, 그 다음에 사실 그 거시경제 위험, 산업 위험, 재무 위험. 물론 그 세 항목이 있습니다는. 그러면 현 정부 입장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지정학적 위험은요. 신용등급 평가에서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우리도 시청자분도 그런 것을 좀 이미 아실 거를 생각하는데요. 요 한국의 해외 시각적인 측면에서는 주력하고 있는 남북 문제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의 완화 정도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느냐? 그거는 이 신용평가, 금융위기에는 그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경제 게임, 트럼프도 뭡니까? 경제 문제지 않습니까? 경제 문제, 일본의 보복제도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지금은 경제 게임이다. 뭐든지 지금 대선이라든가 선거를 이렇게 볼 때는 전부 경제적 성과가 좋았느냐? 인도, 트럼프도 내년에 할 때 경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제 네.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에서는 현 정부 들어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고 성장률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기부터 거시경제 위험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거시경제 위험성이 뭐냐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그게 성장률이다 보시면 됩니다. 작년부터 성장률이 더 떨어지면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 떨어지겠다. 그러면 자, 한국의 간판 기업 문제에서 지금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경과된 상태에서 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네. 그건 국가 신용등급의 문제로 연결되는 거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의 간판 기업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신용등급 강등의 위기에 놓이면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인 자금의 경우는 좀 어떻게 네. 될까요? 무디스의 평가라는 건요. 무디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투자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지수와 함께 사실 투자 가이드하는 지수에서 보면 한국의 간판 기업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신용등급 하락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외국인 문제도 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특이하죠. 한국은 사실 그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외국인들도 오물딱저물딱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주력 기업의 외국 비중이 많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한국이 쉘터 자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경제 여건에 관계없이 자 쉘터 자금이 들어온 이런 상황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간판 기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 이런 것은 바로 외국인 자금의 향방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경제 보복 조치가 이렇게 나온 이후 외국인들이 첫날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정도 했으면 거기서부터 외국 자본이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나가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1150원대에서 지금 1170원대를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의 간판 기업의 이렇게 문제는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의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의 자금 이탈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이 일본의 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반사적 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걸 주제로 해서 방송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한국에 대해서 반사적 이익이 많으면 일본에서 왜 보복 조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신중치 못한 이런 얘기. 그다음에 협상이 이렇게 190개나 타임테이블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접근 없이 사실 앞으로 90일 이내에 이게 타결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사실 우리 대응적인 측면에서 시청자분과 국민들의 시각을 좀 헷갈리게 하는 이런 쪽은 사실 신축을 기울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간판 기업이 이렇게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떨어지지 않고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되지 않으려면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의 본질은 본질부터 접근하는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왜 터졌느냐 하면 그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보복 조치를 했다면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우리의 그런 입장을 가렸던 것이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좀 하는데요. 이 적폐청산 반드시 가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긴 가야 되는데 국익적인 측면에서 사안별로 가져야죠. 사안별로. 뭐든지 이렇게 목표가 있으면 그 사안별로 가져가야 되죠. 우선순위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적폐청산이라는 게 우선적으로 하고 한국의 간판 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든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그게 적폐청산이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측면에 적폐청산은 부인하지 않습니다는 그 적폐청산이 국익적인 관점에서 사안별로 입장 변화로 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석하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청와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렇게 외교부 특히 외교부에서 지금부터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외교부 수장군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발빠르게 지금 경제 실리에서 발빠르게 지금 그 실리를 위해서 미중 간 마찰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보면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렇게 비커 실험을 통해서 얘기했던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풀리는 게 아니라 머리드 프로그 신드롬에서 삶은 그 개구리 신드롬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지 해서 이게 풀어나갈 걸 생각하지만 물의 온도가 이렇게 일본과의 그 보복 고치로 문제로 해서 한일 관계가 더 어렵게 되면 사실상 뭐냐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환경이 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 교훈을 좀 뼈저리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보복 조치는 반도체와 관련된 업종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누구 탓한다. 어제도 이제 시청자분이 내 탓 하지 말라. 야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탓하지 말라. 똑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는 이제는 기업 탓하지 말고 이제는 상처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서 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정부에도 우리 정부도 같이 풀어가야 되고 기업도 같이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이 탓하지 말고 다 이직에 대해서 뭐 했느냐 하지 말고 지금부터 어떻게 했으면 좀 뒤늦었다 하더라도 합심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정책에 있어서는 일본의 영향력을 가장 높은 것이 싫든 좋든 미국이니까 미국과에 대해 통해서 이렇게 WTO 제소를 통해서 공동 분위기를 도출하겠다 하지 말고 지금의 그 경제가 하나인 상태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일본과의 미국과 이렇게 공동 대응을 통해서 일본에 대해서 이런 보복 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좀 누그러지는 분위기 이런 건 좀 도출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든지 대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대응이라는 건 본질에 대한 대응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 효과가 빠른 것을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가 낮은 것은 뒤쪽에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렇게 일본의 보복 조치가 났을 때 정부가 대응이다 해서 유일하게 나온 것이 WTO 제소입니다. 이거 WTO 제소 빠르면 패스트트랙을 하면 1년 6개월이고
이렇게 지금 보통적인 건 3년 이상입니다.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일본에서부터 WTO 합법성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입선 다변한다. 이게 장기 대책이죠. 단기 대책으로 나올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지금 문제의 본질에 대한 대책이 가장 먼저 나야 된다. 먼저 나야 된다. 그런 측면이 그리고 효과가 빠른 것,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것. 그건 지금 뭐죠? 이렇게 이게 그 대법원의 판결 지역화에 대해서는 일본과 같이 인식을 한번 하는 게 그게 중요하겠죠. 네. 그 문제가 하는데요. 자, 이번에 상식 이상의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지금 당장 뒤편에 나오죠. 뒤편에 일본의 외무상과 그다음에 강경식 장관이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강경화 그 장관이 만나서 풀어야 되는데요. 이러면 서로 안 되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때도 본질에 대한 대응, 효과가 바른 것에 대한 대응 이런 게 먼저 나와야 되고 네. 그다음에 수입선 답변이나 WTO에서는 그는 뭐냐 장기적 과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대책은 아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다른 쪽의 접근은 의외의 다른 이렇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이 일본의 한국을 향한 수출 통제 첫날입니다. 이만큼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깊게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